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중에 챕터 5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 갑니다. 여기도 문제로 자주 나와요. 이 한 번 시험 볼 때 부가세가 15개 중에 3개밖에 안 되지만 1년에 6번, 그럼 3, 6, 18, 18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세금 계산서 이 부분이 기출문제 2절 보세요. 한번 2절에 보면 아마 따따따따따닥 써 있죠? 꽤 많아요. 꽤. 뭐 그렇다고 매번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봅시다. 1절 거래징수. 거래징수라는 말 잘 보세요. 자, 사업자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매출할 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전 시간에 했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국가에 내야 되잖아요. 징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래징수라고 하더라. 예전에 한번 요거 가로쳐 놓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래징수 기억하시고, 이처럼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다음에 세무서에 내죠 이제. 근데 거래징수한 경우 그 거래징수에 대한 증명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걷어들였다는 증거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 매입자한테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 뒤에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었었죠. 참고로 간이영수증이라고 왜 그냥 종이에다 쭉 찢어가지고 얼마 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증이 아니라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매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영수증.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나와요. 영수증 발급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 있죠. 21년 7월 이후 공급 대가가 즉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고 그럼 틀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상이죠.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4,800만 원의 미달이다.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 발급 못하고 영수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4,800 이상이냐 초과냐 이렇게까지는 안 외워도 돼. 근데 4,800만 외워도 됩니다. 정확히는 이상이고 미만이에요. 4,800.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문제 잘 읽어야 돼. 혹시 나온다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는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면 지문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는 4,800 기준금액이 있어. 4,800만 원 이상일 때는 발행해야 돼. 이거 정리 잘 메모해놔요. 그러니까 4,800 지금 메모해드렸으니까 그걸 정리하시고,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세금계산서 의의는 했고, 자 종류로 가면 원래 우리 세금계산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어요. 영수증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고요. 간이과세자가 사실은 간이영수증은 누구나 발행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발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은 여기까지는 적격증빙이라고 그래서 적격증빙, 증빙.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란 얘기고, 이건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간이영수증 발행한다고 써놨지만 간이영수증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러나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했다가 지손해예요. 어쨌든 넘어가고, 그 세금계산서가 그냥 세금계산서가 있고,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이 종이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냐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가 세금계산서가 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고 수입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종류별로 달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0%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합니다. 세관장. 외국에서 수입할 때 영세율 설명하면서 했죠. 세관장이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근데 미국은 6%야. 그럼 미국 세관장에서는 자국 내가 부가세율이 6%니까 6%로 발행하는 거지. 누가? 세관장이. 기억하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은 이제 일반 개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걸로 발행합니다. 주로 일반 소비자한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사고 할 때는 보통 카드로 사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카드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지갑 속에 지갑도 안 갖고 다닐 때도 있고 그냥 휴대폰. 저는 아저씨니까 지갑이 있는 휴대폰이에요. 그 폰에 거기 현금이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어. 그냥 카드만 딸랑딸랑. 카드 하나로 다 되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주로 카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끊고 이러니까 대부분 소매업은 세금계산서보다는 영수증이더라. 어쨌든 세금계산서 종료했고요. 넘어가고 가로 1번. 가로 1번 세금계산서. 이미 뭐 뜻은 다 얘기했어요. 공급하는 자, 즉 매출자죠. 매출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이거는 두매 작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두매를 작성해서 한 매를 상대방한테 발급해줘요. 옛날에는 지금도 혹시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회사 다니는 분은 더 잘할 테고 예전에는 엑셀 같은 거에다가 양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빨간색이 공급자 발행용, 공급자 보관용이고 파란색이 매입자,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라 참고로 FAT 시험을 보면 FAT 문제지를 보면 아예 올 컬러로 돼 있거든요. 빨간색이 딱 뜨면 아 이건 공급자 거야. 파란색 뜨면 아 이거 내가 매입자 거구나. 이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이 있을 때는 위에다가 이제 인적사항 같은 거 적잖아요. 그럼 자동 복사돼서 이 두 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돼. 그래가지고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매입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공급자는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묶어서 요약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묶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 바꿔 말하면 매입세 공제 받고 싶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샀으니까 공제해 주세요 해야지. 안 내면 세무서는 좋지. 공제해달라고 서류를 안 내. 그럼 난 안 해줘. 서류를 내야지 공제해 주지. 그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3년간 이러면 틀린 말이야. 어제 세법에 5년이라고 돼 있슈. 세금계산서는 원래 2장 작성입니다. 그리고 한 장은 상대방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표 있잖아요. 표 엄청 중요한 거. 색깔 칠해놨죠? 자, 뭐라고 돼 있냐?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안 써 있고 필요적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필요적으로 알아두세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돼 있으면 효력을 상실. 즉 세금계산서 인정 못 받는다 이거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지금 나올 건데 아니 금액을 잘못 적었어. 금액을 500만 원 적을 걸 5천만 원 적었어. 그럼 세금 더 낼 건데. 그렇다 치고 어쨌든 누락이나 오류는 세금계산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가지. 공공공작 이거 외워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공급자, 공급하는 사업자, 매출자죠. 매출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다른 말로 상호, 즉 회사 이름, 회사명이 들어가야 돼. 회사명, 대표 누구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명칭, 성명, 명칭, 상호, 성명, 명칭, 상호, 성명, 명칭, 엉딩이나 방딩이나. 근데 어쨌든 정확히 써 있는 대로 세법에 써 있는 대로 해주면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입니다. 됐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공급받는 자, 매입자.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중요한 게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번호로 끝났죠. 매출자는 등록번호로 끝나지 않고 성명, 명칭, 상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로 끝났죠. 공급받는 자는 성명, 명칭 필수냐? 아니다. 물론 적으면 안 되냐? 적어도 돼요. 적어도 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있는 거 잘 나옵니다.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 놓고 여기다가 성명 써놔. 그럼 어때요? 틀린 거야. 사업자 번호까지만 쓰면 되지 성명은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죠. 써도 돼. 써도 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함정으로 잘 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매입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등록번호. 근데 매출자는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까지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매출액이 얼마냐, 공급가액, 또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이것도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작성한 연월일이지 공급한 연월일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실제로 매출한 건 5월 10일이야.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 5월 20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제로 공급한 건 10일이고,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 20일이다.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라고요? 작성이야. 작성일입니다. 아셨어요? 작성일. 그게 000 작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이 아닌 거, 임의적. 이거는 효력에 영향 없다. 즉 빠져도 상관없다. 아까 공급자, 매출자는 등록번호와 성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공급받는 자의 주소라든가 공급받는 자의 상호 같은 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공급 품목이 어쩌고, 단가가 어쩌고, 수량 어쩌고,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공급 연월일 안 써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작성 연월일이야. 작성 연월일 000작, 000작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하라고 제가 공작 아파트 사나 봐. 000작, 공작이에요, 공작.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외우세요. 꼭. 자,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요즘은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 전자적인 방법. 요즘 다 전자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처럼 승질급한 데가 어디 있어, 그죠? 다 전자적이야. 외국 나가면 지금도 왜 팩스가, 지금 우리도 팩스 물론 쓰지만 팩스나 아니면 우편으로 주고받고 해서 뭐 하나 서류 떼려면 며칠씩 걸리고 심지어 몇 달씩 걸리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랬다면 난리나. 당장 그냥 하루 이틀 내 그날 안 되면 막 벌써 열이 부른 나요. 어쨌든 전자적인 방법.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옛날에는 다 종이에요. 종이로 다 인쇄하고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심지어 옛날에는 수기로 써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두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빨간색은 내가 갖고 파란색은 상대방한테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자, 즉 이메일로, 이메일 전송 사이트 있어. 이런 데로 그냥 슉슉 날려주면 끝나요. 슉슉. 발급 의무자. 자, 법인은 무조건입니다. 법인은 무조건이고 개인 사업자는 조건이 있어. 개인 사업자는 조건인데 여러분 규제 보니까 옆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슈? 3억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자 고쳐야 돼. 2억으로 바뀌었다가 2억으로 있다가 1억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럼 현재는 1억이야. 현재는 1억이에요. 근데 이거 좀 개정안이 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 24년도에는 8천만 원. 8천만 원이에요. 0.8억 그럼 헷갈리나? 8천만 원. 다시 현재는 얼마라고 하거라? 일단은 현재는 1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24년도부터는 다시 또 정확히는 24년 7월부터지. 24년 7월부터는 8천만 원.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바뀔 때마다 강의를 또 찍고 하면 좋은데 솔직히 그건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 세법이 바뀌거나 1년에 어떤 때는 심심하면 두 번도 바뀔 수 있어요. 정권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심심하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헷갈리면 현재는 1억 원인데 만약에 헷갈리면 시험 보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그때 답변 드릴게요. 일단 현재는 1억 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24년 7월 1일부터는 8천으로 지금 바뀐다고 예고돼 있는데 지금은 2023년이거든요. 근데 24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1억. 그리고 24년 7월부터는 8천. 근데 또 바뀔지 여부는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다음 달 10일. 왜 다음 달 10일인지는 또 나올 건데 원래 원칙은 언제냐 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국세청에 전송하는 건.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후발급이에요. 후발급. 이거 뭐냐면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언제냐? 원래는 매출할 때지. 원래는 매출할 때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원래는 매출할 때야.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하고 거래를 하루에도 12번씩 막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사고 팔고. 아니면 계속 팔아. 여러분 계속 저한테 사다 쓰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주문해가지고 보내고. 한 달에 50건 100건이야. 한 달에 50건 100건을 여러분은 사고 저는 파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50건을 팔았으면 세금계산서를 50번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전자로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서로 복잡하죠. 그럼 작성하는 사람도 귀찮고 여러분도 50번을 받아서 묶어야지, 철해야지. 종이라면 서로 힘들잖아. 그럴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묶어서 해도 돼요. 즉 이번 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줘도 돼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다 전송하는 거.
전자죠. 지금 전자하고 있죠. 지금 전자도 마찬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니까 최대 다음 달 11일까지죠.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한테 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 전송을 했다. 그러면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 왜? 전송했잖아요. 이미 보내줬잖아요. 이미 보내줬으면 국세청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보내줬단 게? 그죠? 제출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5년간 보존할 의무 필요 없죠. 왜? 보내줬다니까? 그죠? 보내줬어요. 그럼 국세청이 니네 서버에 니네가 알아서 그냥 저장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냈어. 끝. 이거죠. 좋잖아요. 서로 깔끔하잖아. 옛날에 종이일 때는 분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5년간 보존하니 많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기억하세요. 법인은 의무적. 법인은 무조건 매출액이 0원은 안 되겠다. 100만 원이어도 세금계산서 전자로 해야 되고 개인은 현재 1억 원 그리고 24년 7월부터는 8천만 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면 그 사이에 3번 하기 전에 여러분 사이에 뭐 하나 더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있죠. 요 참고로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참고에 있죠. 여기도 하나 메모할 거 있어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요건 지금 책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입자 발행 계산서도 있어요. 요거 이번에 추가됐어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여러분 옆에다 써요. 또는 계산서 이렇게 쓰면 되지.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계산서도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누구예요? 매출자예요? 매입자예요? 공급하는 자예요? 공급받는 자예요? 원래 발행하는 건 매출자지. 매출자인데 왜 매입자가 발행하지? 특이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 그리고 재화나 용역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다시 원래는 누가 발행하는데? 매출자가. 그런데 만약에 매출자가 그때 발급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래요. 아까 왜 공급일이 있고 작성일이 있으면 작성일 기준이었잖아요. 세금계산서 효과는. 그러니까 실제 공급하는 날과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날이 당연히 같은 날이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늘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 내일 끊어줄게 하다가 내일이 내일 되고 하다 보면 한 달이 될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실제 매출과 작성하는 날이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 중간에 회사가 망했어. 중간에 회사가 망하고 중간에 파산되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부도나고 아니면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사망 실종. 아니 그럼 내가 매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 공제 받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을랬더니 이놈이 어디 갔나 없다니까요. 사망, 실종, 행방불명. 파산. 아니 발행해달라니까 회사가 이미 날랐어. 없어졌어. 그럼 어디 가서 해? 국세청에다가 제가 이러이러해서 세금계산서 못 받았슈.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럴 때는 발행해. 네 이름 매출자 이름으로. 단 매입자가 국세청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계산서도 마찬가지.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단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매출자가 발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출자가 대표적으로 사망, 실종, 행방불명 또는 파산 등등등의 사유로 매출자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거나 안 할 때 매입자는 증서가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 이때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빙이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었단 말이지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를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를 받지. 그러니까 아까 매출자가 파산, 부도,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지 손이야. 공제 못 받으니까. 국세청장에다 이러이러해서 얘한테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못 받았다. 그럼 국세청장이 확인해가지고 인정을 해준다. 그게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계산서도 돼요. 지금은 계산서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영수증. 이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안 적혀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근데 원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부가세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구분하여 기재가 돼야 한대요. 되잖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제가 점심 먹었어. 점심 먹었는데 밥 15,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럼 총액은 15,000원이 암산이 안 되니까 16,500원이야. 16,500원인데 15,000원에 부가세가 1,500원 붙었어. 그래서 자, 공급가액 15,000원에 부가세 1,500원에서 합계가 16,500원. 여러분 신용카드 긁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얼마에 부가세 얼마, 총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가세가 구분기재돼. 구분기재 돼 있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된다까지 넘어갑니다.